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현재는 경기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혼자서 싱글 라이프를 만족하며 즐기고 있지만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을 할 계획이 없어서 비혼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그리고 제 자신의 연애를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심했어요. 또한 어릴 적에 부모님의 다툼을 자주 보며 자랐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동생인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함께 부모님의 다툼을 지켜보며 자란 남매로서 결혼에 대한 견해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기숙사를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제 동갑 친구들이 미팅하고 술 마시는 등 노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월세를 제외한 생활비만 남겨두고 모두 저축했어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밥값도 따로 내지 않았고 옷은 동료 구제시장에서 싸게 구입하여 입었습니다. 외출할 일이 없어 멋부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동료들은 이런 제가 어떻게 그만큼 굴러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것이 즐거웠어요.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돈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었던 제 동료들은 함께 일했던 언니들이 소개시켜준 남성분과의 만남으로 인해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었죠. 한글로 다시 작성해 볼게요. 어느 남자를 만났는데 저보다 5세 정도 연상이셨어요. 서로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고 한 6개월이 지난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자신의 엄마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어요. 한 번쯤 만나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며 말이죠. 하지만 결혼할 상황도 아니었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거절했는데도 괜찮았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남자친구의 엄마가 근처에 계신다며 갑자기 저희가 있는 장소로 오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남자친구의 엄마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에는 상황을 괜찮다고 여겼지만 제게 지나친 친절함을 베풀기 시작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 문제가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제가 당신 며느리로 여겨진 것 같았어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거의 항상 부르셨죠. 예를 들어 남자친구의 누나의 결혼식에는 손님 맞이 자리에 앉아 축의금을 받으라고 권유하시기도 했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불편해. 우리 어머니는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런 적이 없는데 결혼 전부터 집안 행사에 부르시고 시간을 뺏고 노동을 시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건 미리 말해주지 않아야 할까? 내가 예민한 것 같다고? 결혼하면 다 내가 해야 하는 걸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이게 무슨 결혼 얘기야? 우리 결혼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집안일을 왜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어려도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 결혼은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거지. 오빠 혼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것처럼 들리게 하지? 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니? 결국에는 공순이 주제에 너도 나도 없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언제나 높이 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혹시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해봐.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짧은 연애의 결론이 나고 내 결심도 더 강해졌어요. 꽃피는 20대 초반을 바쳐왔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기쁨을 느꼈습니다. 입주 초기보다 가치가 2배로 상승한 이 아파트는 저희 노력의 결과를 보상받은 것 같아요. 이후로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드디어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동년배들과의 격차가 벌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가방끈은 짧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 동년배들보다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직하여 안정적인 직장과 자기 명의로 된 집을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동창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에 대비하는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니 내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면 학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청약된 아파트에 입주할 날을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죠. 남동생이 결혼할 상대를 소개했을 때 그 시기에는 여자친구 생겨서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결혼한다고 말했을 당시 남동생과 여자분 사이의 교제는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남동생이 소개한 여자친구는 외모도 아름다웠고 화려한 스타일로 누구나 주목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동생이 여자분에 반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분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을 못한 상황이었고 남동생도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이 늦었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돈을 모은 상태도 아니었고 사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여자분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요즘, 그리고 아들은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내 눈엔 아직 결혼을 생각할 만큼 긴 시간 동안 사귄 것 같진 않아요. 둘 다 아직 어리고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지 생각하게 돼요. 내가 결혼을 서두를 적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시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동생 아기를 가지셨어요. 아이가 졌다는 말에도 저는 부모님의 신중함을 느꼈어요. 어차피 남동생의 일이라 방관자로서 보기로 했지만 부모님은 이 갑작스러운 결혼에 반가운 마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갑자기 아이가 생기고 결혼 통보를 받는 건 그들 입장에선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서로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부터 남동생의 여자친구의 허영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돈이 부족하다면서도 부모님들께서 손해를 입고 결혼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며 현실을 벗어나고 있었죠. 어느 날 남동생이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돈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죠.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나는 전에 프로포즈를 할 때 라고 하더군요. 호텔에서 스위트룸을 빌려서 카드 한도를 초과했는데 현금이 필요해. 그리고 프로포즈할 때 샤넬 가방도 사려고 했는데 할부금이 어려워서 스위트룸에 샤넬? 너희 정말 미쳤어? 돈 없어서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결혼하는 건 한 번뿐이잖아. 그런데 그런 특별한 순간을 못 만들어주니 네가 부끄럽지 않아? 이런 프로포즈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못 해주는 거니? 요즘 세상은 뭔가. 거기다가 남동생이 말하길 5성급 호텔에서 프로포즈하는 게 기본이래. 디올이나 샤넬 가방 선물하고 웨딩밴드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쓰고 상견례 식사에 50만 원부터 100만 원, 결혼식 비용은 대략 3천만 원, 신혼여행 1,000만 원, 집을 사는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4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한 산후절 비용으로 추가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기가 차던데요. 물론 한 여자로서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화려하게 올리고 싶겠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돼요. 돈을 벌고 모아두었다면 누가 그렇게 결혼한다고 욕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동생과 예비 신부는 자신들의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는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허영심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못해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동생이 예비 신부와 함께 저녁을 함께 하자며 연락을 했는데 자금은 자신들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돈을 아끼고 싶어서 결혼식에 보태라고 말했을 때는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동생이 예비 신부와 친해지기 위해 만나자고 부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지만
식당 예약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좋은 레스토랑을 찾으려 했는데 동생의 예비 신부는 호텔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원했어요. 한 끼에 인당 최소 20만 원 이상 드는 곳이었죠. 굳이 그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해야 하나 의구심을 품었지만 결국 동생의 결정에 따라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로 저는 듣는 쪽이었고 이야기는 주로 남동생과 예비 신부가 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은 암묵적으로 제가 건조기나 세탁기와 같은 것들을 바라고 있다는 걸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제게 대놓고 받겠다는 말을 했을 때, 아니, 둘 다 돈 없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명품의 가죽 가방에 들어갈 돈만큼이나 가전제품을 살 수 있다면 그들이 세 개를 살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동생 하나만 있던데 결혼하니 당연히 내가 냉장고나 세탁기를 선물해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가 선물을 해줘야 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도 원래 마음 먹었던 대로 가전제품 한두 개 정도는 사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부가 기분이 상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냥 지나쳤어요. 며칠 후에 가전제품을 보러 제 여동생, 엄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 묽게 말하면 가전제품을 모두 나에게 살달라는 태도였어요. 전 몇 일 전에도 말했지만 내 상황도 여유롭지 않아. 청약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돈을 모았기 때문. 미안하지만 세탁기와 냉장고만 있을 것 같아. 누나야, 우리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살 때까지 한 번 사줄까? 돈이 없으면 한도에 맞춰 중고 제품을 사야 해. 내가 더 이상은 힘들어. 오빠가 말한 대로 중고로 사자. 그리고 백화점 문을 닫기 전에 루이비통 매장에 한 번 가보자고. 어머니, 왜 그런 생각이세요? 루이비통 가방 뭐예요? 저희 가족 사이에서는 사주신다고 했어요. 결혼 예물로 엄마께 진지하게 혼자서 결정한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식구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던 엄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동생이 프로포즈 받을 때 샤넬 가방을 선물했다면 무슨 소리야? 이건 결혼 예물이죠. 형제들끼리 받은 선물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부모님께 돈 받아서 결혼하는 건데 왜 이렇게 거만해지는 거야? 네, 그만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한 거야. 분위기가 긴장스러워질 때 엄마는 쟤를 막으며 말씀하셨어요. 동생 부분에 관해서는 전셋집은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엄마께서 대출을 받아주시고 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대출 이자를 갚으시느라 힘드신데 명품 가방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원하는 1,500만 원 가전제품으로 선물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맞춰줄게요. 루이비통 가방은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던데 그제서야 만족한다는 듯이 순순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이나 소소한 것들은 다 제가 대신 했어요. 집 꾸미는 건 엄마가 해주셨으니 올케는 혼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결혼한 것 같아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린 후 몇 달 뒤에는 첫 조카가 태어났어요. 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카라니까 얼마나 귀엽던지요. 정말 아기용품부터 안 산 것이 없네요. 물론 올케에게 고생했다고 용돈도 좀 주고 출산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은 다 사줬어요. 제가 조카 예쁘다고 하니 조카도 고모 저를 잘 따랐어요. 우리 부모님도 첫손주니까 조카를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애정을 가지셨죠. 올케는 우리 부모님에게 자주 아이를 맡기곤 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이도 많으셔서 아무리 손주가 귀엽더라도 아이 돌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죠. 그런데 올케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자기 자식과 자식만을 생각했죠. 어느 날 아이를 맡기는 것이 너무 심했을 때 건의했어요. 올케, 부모님은 손주를 안 보고 싶어 하시잖아.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에도 좀 가보자. 친정 부모님도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 할 텐데 하지만 올케는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를 못 보실 때 자기 엄마는 허리가 아파서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엄마 어린 누나가 아파도 된다는 건가? 라며까지도 말했어요. 엄마에게 따르면 엄마가 까다롭다면 아이가 방에서 자도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틀 수 없다고 했대요. 어느 날 제 아버지는 조카가 방에서 새로운 단서에서 자는 줄 모르고 거실에 텔레비전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계셨대요. 아버지가 청력이 좋지 않아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셔도 잘 듣지 못하신다면서 귀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소리를 크게 해서 조카가 깨어 울었을 때는 즉각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부모님 조카가 집에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셔서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12시간째 속이 씁쓸해서 한마디 전하려다가 오케 씨한테 전화하려 했는데 엄마가 너가 보살피는 거 아니니까 불필요하게 나선다가 되다 안 돼 하시며 말리셨어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저도 납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새 우리 조카는 벌써 7살이 되었어요.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나이죠. 세월이 진짜 빠르게 가나 봐요. 제 동생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 나이는 20대 중반이었는데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었네요. 청록에 당첨된 아파트는 3년 전쯤에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죠. 언니의 조카 생일이었는데 가족들끼리 식사를 한 뒤에 남동생네 집에 가서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올케가 갑자기 내년에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다른 건 다 동생과 자기가 준비할 테니 언니보다 명품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더군요. 언니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얼굴을 하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동생과 올케는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가방이 필요하면 있는 거 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새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장이나 신발 같은 다른 것들은 생일 선물로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세대는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저희 마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엄마들이 제대로 준비한 것을 보면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엄마들은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왕따시키는 등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육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형님,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요즘은 엄마들이 안부를 물어보며 모습을 감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집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까지도 파악하려고 해요. 그런데 형님, 제가 어떤 날 조금 덜 궁금하게 가서 우리 은서가 다른 엄마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약올리거나 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나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했죠. 그 순간 그 일이 종결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 본가에 다녀오니 엄마가 올케를 공략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거절한 것을 알고 직접 올케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다는 거예요. 현서 조카를 낳아 맘먹게 들이대며 현서에게 최고의 배려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꾀를 부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들 소모임에서 체면을 잃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아이 교육의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모두 어머니로서 손주 현사의 미래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진한 엄마는 결국 대출을 받아 가방을 샀죠.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기에 이 사태는 넘어갔습니다.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소유물에 대한 욕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최종 정거장에서 거리는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이 지역은 학군이 좋아서 멀리 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남동생 부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2시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겼던 중에 엄마가 내게 집을 이사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그 이유가 현서가 중학교에 잘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주변에 좋은 학교도 많고 새 집이라 교육에 이로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정신없이 그랬지만 결국 현서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 엄마는 내게 너는 어디로 갈래? 라는 말을 남겼어요. 현서 어미가 너는 혼자 살기에 충분히 큰 전셋집을 찾아도 되고
빌라나 원룸 전세도 어떠냐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사건건 우리 집을 내놓으라 하다니 정말 쓰디쓰다. 내가 누나이고 결혼 생각도 없으니 형을 위해 양보해야 할 이유가 있나? 화가 나서 자리를 해벌리며 일어나 동생네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안에 있던 동생에게 이야기하니 무슨 일인가 봐요? 엄마가 말한 대로 내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셨다던데 라며 말했다. 형님도 알다시피 조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학군이 좋은 곳에서 살면 좋겠다는데 그럼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근처로 이사 가든가 해라고. 형님, 제가 내 집을 몰래 사진을 찍어 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제외한 돈은 은행에 다 들어갔거든요. 진짜 이기적이네요. 저는 갓된 집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양보해주기엔 그렇죠. 양보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얻은 집이에요. 10년 동안 매일 일하고 벌였던 돈으로 얻은 집이에요. 그것을 다 알아도 마누라가 하는 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마누라처럼 행동하고 싶어서 동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누라가 그렇다고 해서 당신도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어요. 마누라의 행동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을 다 했어요. 아직 마무리 못한 일들이 많아요. 검열도 없네요. 지금부터 가전제품부터 얘기해 보겠다니까요. 그릇 하나까지 내가 안 사준 거 있어? 어떻게 보면 올케 훈수를 시누이 내가 해준 거야? 그거 알고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야? 누나는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도 양보 못해 짓거리다뇨? 형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그리고 돈도 많으시면서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에요? 지나친 건 올케 행동이야. 저번 창간 수업 때문에 사달라던 명품 가방 내가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다며. 그거 엄마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사준 거야? 알고 있었지. 엄마라면 무리해서라도 해줄 거란 거 말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엄마 곤란하게 만들면 나 그때는 어떻게 될지 뒷일 책임 안 져 알았어. 전 그렇게 퍼붓고 동생 부부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내서 시원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둘이서 저렇게 편먹고 달려드니 솔직히 좀 버거웠어요. 그리고 내 편을.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혼을 해야 할까 고민할 정도였어요.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죠. 삶 전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얼마 후 남동생 가족이 해나라심에 가야 한다며 조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동생 가족을 자주 보기가 어색했지만 조카에게 잘못은 없으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날은 엄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카 돌보기를 맡게 되었고 그 후로 2주 간격으로 조카를 맡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카 스스로 제 집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리는 긴 거리였는데요. 처음에는 혼자 고모를 만나러 오는 조카가 자랑스럽고 특별했어요. 그래서 매번 조카가 오면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나 자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쉬는 날에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조카가 자꾸 찾아온다 보니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현서야, 내 엄마와 아빠가 바쁘다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었어요. 나를 찾아온 것은 고모를 보고 싶어서였다고 말했죠. 엄마는 고모를 보고 싶어 해서 왔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올케가 시킨 대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현서는 고모네 집에 오는 것이 싫은 건 아니지만 혼자 오는 건 힘들어요. 오는 길에 2시간이 걸리니 어린애는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면 집에서 엄마와 놀면 되는데 엄마가 고모에겐 아이가 없어서 고모한테 잘 보이라고 했어요. 실수가 터지던데요. 저는 아직 30대인데 60대가 아닙니다. 벌써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했습니다. 비록 제 비혼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직 3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조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이 부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모로서 조카를 사랑하지만
현서가 아직 어린데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다시 고민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물이었습니다. 고모가 혼자 오지 말라고 조카에게 말하고 안전하게 보낸 후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료를 연체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모든 보험들은 월급일에 맞춰 자동이체로 설정돼 있어서 연체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명보험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생명보험에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왜 연체됐는지 확인해 봤더니 가입자와 수령자가 제 올케로 등록돼 있었어요.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보험회사에서 해지 조치를 취해 주었어요. 이 상황을 생각하니 올케가 제가 얼른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태를 해결해준 올케가 동생으로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내가 나의 친근한 누나이면서도 우리 가족의 구성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은 우리 엄마의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모여야 하는 날이었죠. 그날 마치 작은 계획처럼 조카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고모한테 어깨를 주물러 달라거나 물을 가져다 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버릴 수 없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카를 가만두지 않자 올케라는 옛 친척이 저에게 다가와 당부하더군요. 형님, 현수 좀 가만두게 해주세요. 현서가 내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연희서, 올케는 현수에게 내가 애가 없으니 내 재산은 다 현석에게로 갈 테니까 라며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럼 그 정도 효도도 못해? 아니야, 이보다도 더 나아가야겠지. 내 생일에는 매년 선물을 받아야 하고 어버이날에도 선물을 받아야 하지. 아프면 언제나 병수발 정도는 함께 나눠야 나도 재산 물려줄 맛이 나겠지 않겠어요? 형님,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 건가요? 형님은 자식이 없으니 조카가 자식 대신인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행동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내가 인색하다고요. 근데 내가 내 동의 없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올케는 뭔데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마치 폭탄처럼 펑 터져서 주변이 고요해지더라고요. 올케는 당황해하고 남동생과 부모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시는 듯한 눈빛으로 보였어요. 동생은 와이프를 붙잡고 무슨 말이에요? 하며 되묻고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울분을 토해 올케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해치겠구나. 내가 너희 딸한테 얼마나 참아줬는데 울리다 뭘 이리 참았나요? 부르며 소리쳤어요. 엄마,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일단 제정신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고 동생과 아빠는 흥분한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 올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니 동생은 제가 올케가 제 앞에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다행히도 동생이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안도가 느껴졌어요. 동생은 와이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올케는 동생과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너 같은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이참에 헤어지자. 제발, 잘못했어. 우리 현서를 위해서라도 너 같은 엄마는 내 곁에 있으면 안 돼.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이 형님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한테 전화했던 직원하고 통화 연결시켜 줄까요? 아니면 여기서 보험회사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제 생각엔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보험 가입 계약서까지 준비했던 거죠. 형님이 그 말에 얼굴이 바뀌었어요. 가방에서 보험 해지서와 가입 계약서를 꺼내서 형님께 보여주었습니다. 형님이 그 서류를 살피지 않고 서류를 주어서 동생이 읽었어요. 지금은 누나에게 더 나 혼자인 척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머님, 형님, 부탁드릴게요. 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제발요. 엄마가 내 아들까지 잡아먹겠다고 하시느니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화낼 만한 건 아버지를 포함
남매들도 처음 보더군요. 잠시 후에 동생이 이혼하고 조카 현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동생 부부의 이혼이 제 때문인 것 같아 괜히 미안했어요. 이혼 후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는데 동생은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혼한대 라고 했어요. 그게 왜 내 잘못이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도 현서도 어머니 없는 나이로는 잘할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 당시 내가 정말 옳게가 않았나 싶어요. 와이프가 너무 분하고 괘씸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도 그동안 잘한 것도 없어서요. 현서 어머니 편에 서서 누나를 상하게 했었죠. 그렇지만 이번 일은 나도 정말 몰랐어요. 진짜야, 믿어줘요. 사실 나도 너도 올케랑 같은 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 내 행동을 보니까 아니다 싶었어요. 동생이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속도 위반으로 된 잠시의 결혼이었지만 동생은 올케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도 그 여자가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함에 매혹되었지만 그것은 거칠애에 불과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허영심에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하고 소유해야만 하는 성격이었어요. 난 돈을 모아 대출을 갚고 집을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녀의 낭비 탓으로 오히려 빚만 쌓이게 되었죠. 어차피 이런 일이 벌어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 동생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형제는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서로 집으로 향했어요. 비가 그친 뒤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처럼 동생은 몇 년 뒤에 좋은 여자와 재혼했어요. 칼같이 용감하고 순수한 여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죠. 한 번 더.